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이서원지음 나무 사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세상이 바라는 정답이 아닌 나만의 이유를 찾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멋지게,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알려주는 책인데요.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타인에게 관대하려면 나에게 먼저 친절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나는 나에게 친절하다. 자기 친절은 남과 세상에 친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50이 넘어서는 나와 남과 세상에 친절할 때 행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제일 먼저 친절하고자 하는 대상은 내 몸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공복혈당과 몸무게를 재어 몸 일기에 기록한다. 나는 당뇨가 높아 날마다 확인해야 하며 유전적으로 조금 과식하면 비만이 되는 체질이다. 몸의 어원은 모음이다. 먹은 것의 모음과 움직인 것의 모음이다. 몸 일기는 어제 나는 어떻게 먹고 움직였는지를 기록하는 보고서다. 피는 맑게 잘 흘러가는지, 몸은 불편하지 않은지 몸 일기를 통해 몸에게 알려준다. 오늘은 당이 좀 높습니다. 음식 드실 때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체중이 500g 늘었습니다. 전날 조금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몸은 나의 마음이 전하는 메시지에 고마워한다. 몸과 마음은 평생 서로에게 귀한 존재이기에 함부로 몸을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호텔에서 손님을 대하듯 친절하게 일기로 상태를 전한다. 아침, 점심, 저녁에 먹은 것과 간식도 기록하여 몸에게 확인시켜 준다. 내가 두 번째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마음이다. 몸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변하는데 몸보다 변화 속도가 빠르고 양상이 복잡하다. 이런 마음에게 친절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흐름을 잘 관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일 여러 권의 노트와 일기를 쓰고 있으며 때때로 나에게 편지를 쓴다. 가장 먼저 쓰는 마음 노트는 기념일 노트다. 기념일 노트는 10년 전 처음 쓰기 시작했다. 10년 전 부교수로 승진한 날 이건 기념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기념할 만한 일이 한 해 몇 번이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많아도 사나흘. 그러자 365일 중 362일이 너무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진처럼 큰 것만 기념해선 안 되겠다 싶었다. 마침 그날 끓인 라면 국물 맛이 기가 막혔다. 나는 작은 노트에 라면 국물 기념일이라고 쓰고 오늘 내가 끓인 라면이 너무 맛있었다. 오늘은 라면 국물이 진짜 맛있는 기념일이다. 라고 해설을 달았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기념일 노트를 시간 날 때마다 쓰고 있다. 어떤 날은 푸른 하늘 기념일, 어떤 날은 개운하게 잔 기념일이라고 제목을 붙인다. 바쁠 때는 한 달에 하나를 쓸 때도 있고 한가할 때는 하루에 10개를 쓸 때도 있다. 기념일 노트를 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매일이 기적이라는 사실이다.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슴으로 받아들였다. 일상에서 소소한 일들이 주는 기쁨은 그것을 기록할 때보다 생생해지고 감동으로 남는다. 아인슈타인이 사람은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사람과 그 무엇도 기적이 아니라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말했다는데 기념일 노트를 쓰고 난 후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기념일 노트와 함께 잠자기 전에 쓰는 일기가 2권 더 있다. 한 권은 감사 일기이고 다른 한 권은 배움 일기다. 감사 일기는 그날 있었던 가장 기분 좋았던 일 하나를 쓰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나 상황에 무엇이 감사한지를 적는다.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배움 일기는 반대로 그날 있었던 기분 나빴던 일 하나를 쓰고 그 일로 내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적는다. 감사의 일기는 금방 쓰지만 배움 일기는 시간이 좀 걸린다. 기분 나빴던 사건에서 배울 점을 찾기란 쉽지도 유쾌하지도 않다. 그러나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함을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고 적는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 무례한 적이 없었을까 돌아본다. 감사의 일기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배움 일기는 나를 겸손하고 성숙하게 만든다. 두 일기를 쓰고 나면 내가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또한 내가 배움을 좋아하고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이 확인돼 흐뭇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편지 쓰기는 20년 가까이 하고 있다. 편지는 사랑하는 서원에게 서원아 요즘 고생이 많다 같은 말로 시작한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쓰듯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투로 쓰고 말미에는 꼭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로 마무리한다. 그래, 이번에도 잘할 줄 알았어. 장하다. 이렇게 편지를 다 쓰고 나면 괜히 코끝이 찡해진다. 나에게 친절해지는 방법은 그리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몸을 관찰하여 몸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마음을 관찰하여 마음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다. 알려줄 때는 거칠고 모질지 않고 정성껏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몸도 좋아하고 마음도 좋아해서 서로에게 편안하고 너그럽고 온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오래 꾸준히 나에게 친절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나를 발견한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은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행복은 남을 대할 때 나처럼 그도 행복하기를 빌며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한다. 인생의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풍선을 3개나 다셨네요. 너니까 견디는 거야. 우리니까 해내는 거야. 코로나로 힘든 시기 명동에 있는 가톨릭 평화방송 5개 광고판에 내가 재능 기부한 2 문장이 실렸다. 살다 보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긴다. 그럴 때 나는 나니까 견디는 거고 나니까 해낸다 하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그 사실을 잘 모른다. 전화로 상담해주는 라디오 코너의 상담자로 출연했을 때 만난 사연이다. 중년 어머니는 3남매를 혼자 키우며 봉제 공장에서 인형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인력을 줄여 공장에서 모든 일을 떠맡게 되었다. 분업으로 인형을 만들다가 혼자 하려니 완성도가 떨어져 소비자로부터 불평이 오고 주문도 줄어들고 있었다. 스트레스가 크고 우울감도 심하다며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니 진행하던
아나운서도 나도 우울해졌다. 우리가 인형을 대량으로 사줄 수도 없었다. 어머니의 울음이 잦아들 무렵 나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머님,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만약에요, 누가 바다에 빠졌다면 발에 돌을 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에 풍선을 다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풍선을 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 풍선을 하나 다는 게 나을까요? 여러 개 다는 게 나을까요? 여러 개 다는 게 낫겠지요. 맞아요, 어머님. 축하합니다. 지금 풍선을 3개 다셨네요. 네? 고3 아들 풍선, 중2 아들 풍선,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딸까지 풍선을 3개나 달고 계시네요. 아, 그러네요. 이 풍선은 작아지거나 터지지도 않는 풍선이에요. 맞아요. 일에 지쳐서 집에 들어가도 아이들을 보면 웃어요. 엄마 하면서 막내가 안길 때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든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도 품에 안기는 막내딸 없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막내딸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풍선 중에 제일 큰 풍선이지요. 방송을 진행하던 아나운서도 환하게 웃으며 묽게 박수를 쳤다. 어머님, 지금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생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네요. 일이 힘든 것만 생각하고 우울했는데 애들이 힘이 되는 생각은 미처 못했어요.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처하면 어려움에 매몰되어 자기에게 있는 힘이나 자원을 보지 못한다. 나에게 없는 것을 끌어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도 더디 걸리고 자신감도 떨어진다. 가장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이 문제를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인가? 하늘 위로 끌어올릴 것인가? 사연을 보낸 삼남매의 어머니는 문제를 바닷속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그런 이에게 하늘 위로 오를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녀가 울먹이다가 웃을 수 있게 된 데는 나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구나. 이 아이들을 보면서 힘을 내서 하나씩 난관을 헤쳐나가야겠다는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50이 넘어야 철이 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철이 든다는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봄이 오면 봄인 줄 알고 겨울이 오면 겨울인 줄 안다는 뜻이다. 즉,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의미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나이가 50이다. 현실은 어떤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다르다. 사연을 보낸 어머니의 현실 또한 이를 바라볼 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지만 아이 셋을 바라볼 때는 풍선 세계로 다가선다. 결국 현실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50 이후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일에 초점을 두어 내 발목에 돌을 묶을 것인가? 아이들의 초점을 두어 내 손에 풍선을 달 것인가? 살다가 가끔 힘들 때 나는 나에게 물어본다. 나는 지금 돌을 묶으려 하는가? 풍선을 묶으려 하는가? 그런 풍선은 몇 개인가? 어떤 선택을 해도 결국은 51대 49. 별 차이 없어요. 몇 달간 유명한 선생님에게 명리학을 배웠다. 상담하면서 명리학을 배워 접목하면 나만의 개성 있는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얄팍한 생각에 시간을 냈다. 결과는 참패였다. 한자로 가득한 내용을 복습하지 않았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시간이 쌓여 결국 배우기를 포기했다. 운명의 이치인 명리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분명히 깨달은 삶의 이치 두 가지가 있었다. 이 두 가지는 이후 내 삶의 나침반이 되었다. 첫 번째는 별 차이가 없다는 가르침이었다. 이것을 택하나 저것을 택하나 별 차이가 없다. 중식당에 가서 짜장면을 택하나 짬뽕을 택하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처럼 심각하게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 짬뽕을 먹을까를 고민한다. 뭘 먹어도 비슷하고 선택한 후에는 만족감 못지않게 아쉬움이 남는다. 삶도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망설이듯 선택해야 하는 일의 연속이다. 오죽하면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을까. 그러다 보니 선택할 때 고민하고 망설인다. 결혼할까 말까, 공부를 계속할까 그만둘까.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배우자의 선택, 진로의 선택처럼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고민한다. 그런데 명리학 선생님은 무엇을 선택해도 비율로 말하면 6대 4, 심하게 말하면 51대 49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해서 못 사는 사람은 혼자 살았어도 못 살았을 거다. 진학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취직해서 일을 했어도 잘했을 거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도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무엇을 해도 별 차이가 없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선택이 아주 간단하고 쉬워졌다. 명리학 선생님에게 배운 다른 하나의 이치는 사주와 팔자에 대한 가르침이다. 사람에게 사주는 타고난 운명이라 바꿀 수 없다. 이에 비해 팔자는 팔자를 고친다는 말처럼 사람이 바꿀 수 있는 운명이다. 이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사주가 아니라 팔자다. 사주가 좋은 사람은 자동차로 말하면 벤츠 사주다. 사주가 나쁜 사람은 자전거 사주다. 그런데 아무리 벤츠라도 벌목하기 위해 산에 임시로 낸길 인도를 만나면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 사주는 좋은데 팔자가 영 시원찮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에 팔자를 잘 고치는 사람은 자전거 사주여도 고속도로 내리막길을 가는 팔자가 되어 시원하게 달린다. 이때 팔자는 마음가짐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내어 자신을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팔자가 펴진다. 운명에 같은 길을 내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득만 취하려는 나쁜 마음을 내면 산속에 인도를 내는 것과 같아 좋기만 한 자기 사주를 깎아 먹는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나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좋은 마음을 내면 고속도로를 내는 것과 같아 나쁜 자기 사주도 최대치가 되도록 살려준다. 명리학 선생님이 가르쳐 준 두 가지 이치를 합하면 뭘 택해도 별 차이가 없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택하느냐가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말이다. 선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뭘 택해도 좋고 악한 마음으로 선택하면 뭘 선택해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이치다. 나는 이 두 가지를 일상에 적용하는 삶을 살고자 마음을 쓰고 있다. 선택할 때는 가볍게 한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떤 마음으로 선택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길게 가진다. 나의 선택으로
나도 웃고 남도 웃는가 아니면 나는 웃지만 남은 우는가를 생각한다. 나도 웃고 남도 웃는 선택이라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미련 없이 선택한다. 그리고 결과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다른 걸 선택해도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선택은 내 삶에서 나만의 길을 만든다. 틀린 길은 없다. 서로 다른 개성의 길이 있을 뿐이다. 결혼식을 할 때 돈을 많이 쓰는데 이때 하는 말이 딱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처음 입는 예복인데 이다. 생각해보면 결혼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일은 우리가 처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선택이 항상 문제가 된다. 가볍게 선택하면 좋겠다.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과를 기꺼이 책임지면 된다. 깃털처럼 가볍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바위처럼 무겁게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 또한 내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이 100m 달리기라면 50은 절반에 해당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나이 들매에 대한 기대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이 책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고 재미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